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테슬라 나홀로 4% 급등했는데 이유가 뭘까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3분기 기대감 솔솔 흐르고 있고요. 자, 오늘 그 노동보고서 나오고 연준 빅스텝을 가나 이런 지금 얘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5% 인하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테슬라만 나홀로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주식은 테슬라죠. 아주 푸른 초장, 나홀로 푸른 초장입니다. 자, 먼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소 0.11 살짝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 0.87 좀 빠졌고요. 자, 엔비디아도 오늘 이어서 계속 0.94%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1% 내로 다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글 0.48 빠졌고요. 자, 오늘 메타 0.55 살짝 반등. 그리고 아마존도 1.81%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홀로 테슬라만 4.16%. 이게 웬일입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사실 보통 이 테슬라만 오르는 경우가 없거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보통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같이 오를 때 같이 동반 상승하거든요. 오늘 테슬라만 나홀로 올랐습니다. 사실 뚜렷한 뭐 크게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 뭐 이 좋은 어떤 데이터가 뭐 떨어졌다거나 나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한 궁금증이 크거든요. 자, 그 부분 이따가 테슬라 소식 보면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아무튼 뭐 전체적인 오늘 그 시장 자체는 아직도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 이 9월 달에는 원래 좀 안 좋은 편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말라 그랬죠. 이러다가 또 깜짝 상승하는 반등 구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9월 달에 오히려 이렇게 밀리고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줍줍하기 바잉 찬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탐리도 그 얘기를 했고 많은 지금 현재 이 빅테크들, 그 기술주 투자하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술주 투자하는 유명한 이 또 영향력 있는 그런 뭐 데나이브랄지 이런 애널리스트들은요 지금이 오히려 바잉 찬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10월, 11월, 12월이 항상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때는요 상승 흐름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이 더 이 어떤 개수를 열리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중요한 잡 리포트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를 많이 기다렸거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Job openings fall to lowest level since January 2021입니다. 자, 지금 이 고용보고서 중에 특히 Job opening이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몇 개 지금 오픈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요, 2021년도 1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존에 그 한 810만 개 정도 예상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760만 개 잡 오프닝이 나왔어요. 자, 왼쪽에 그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주황색으로 된 거 있죠. 오렌지 컬러로 된 거. 이게 잡 오프닝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hire 있죠.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고용하는가.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렌지 컬러로 된 거 보시면 자, 잡 오프닝이 2022년도에 최고점을 찍죠. 자, 저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막 줄어들었다가 이게 한꺼번에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이 잡 오프닝이. 그래서 지금 미친 상승을 했고요. 저 그런데 저기부터 꾸준히 내려오죠. 계속 내려옵니다. 결국 오르락 내리락은 하지만 결국은 이 다운 트렌드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767만 개를 찍었습니다. 예측치가 한 800만 개 좀 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오니까 벌써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쯤 되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거죠. 이 잡 오프닝 자체는 원래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조금 더 크게 빅스텝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767만 개지만 이 지금 선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렌지 컬러가 자, 여러분 2019년 20년 있죠. 저 왼쪽 앞부분
때문에 자, 이 회색 부분 된 기둥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덮쳤을 때거든요. 2020년도 3월 달 그 덮치지 않았습니까? 자, 저 때가 최악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 프리팬데믹 이전에 보시게 되면요. 그때도 700만 개 정도가 오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그냥 정상적인 숫자가 보통 한 700만 개 이상이 800만 개는 안 되지만 700만 개 정도가 항상 오픈되어져 있었다. 700만 개 한 초반 정도요. 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한다면요. 지금 그 아직도 767만 개면요.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아직도 이 노동시장이 핫한 겁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잡 오프닝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준에게 금리가 뭐 0.5로 간다 그러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게 되면요. 0.5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0.25로 조정을 하더라도 금리를 내려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0.5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이 특별히 뭐 정말 그 중간에 9월달 지금 9월 중순에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 1, 2주 남았는데 자 그때까지 뭐 큰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은요 0.25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0.5에 흥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용도 보겠습니다. higher 초록색 이 그래프거든요. 자 최근에 이 고용 자체도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르고 나서 큰 기업들도 그렇고 신규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신규 고용을 계속 줄여갑니다. 특히 22년도부터 꾸준히 내려오죠. 자, 이게 지금 이 금리가 높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자르는데 기업이 계속 위축되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만 개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이건요, 지난 6월 달보다는 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이 3.3%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3.5% 오른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에 보십시오. 이 끝에 보면 살짝 위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이 job hiring은요, 고용 자체는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 오프닝이 좀 줄었지만 고용 자체는 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노동시장 자체가요, 막 얼어붙고 이런 분위기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노동시장도요, 원래 팬데믹 이전을 보면은 뭐 한 600만 개 아래쪽이죠. 500만 대 후반 정도입니다. 570만 개 뭐 이런 게 고용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내려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확실히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0.25%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연준이 0.25가 무난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 confidence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중요한데 지난달보다 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2.1%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소비자들도 그리고 노동자들도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업자 되면은 당장 잡을 못 구한다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폭스와겐 소식입니다. 자, 폭스와겐 어제 2부 영상 때 잠깐 다뤄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요, 경영진,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막 깃발 들고 있죠. 저 유럽, 특히 뭐 독일도 워낙 이 노동조합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럽의 노동자들, 이 폭스와겐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대표들과 리더들이 저렇게 다 몰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의 어떤 그 대화나 이야기들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거친 발언들 막 나왔거든요. 자, 특히 이 폭스바겐 경영진에서는요, 이거는 joint responsibility다. 그러니까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지금 이 폭스바겐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폭스바겐이 사실 독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일본에서는 이 도요타,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폭스바겐인데
이 엄청난 이 유럽의 자동차 회사가 현재 지금 이 문을 닫는다. 즉 독일 안에 있는 공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 소위 그 노동자들은 완전 분노를 폭발하겠죠. 왜냐 공장이 문 닫는다. 자, 몇만 명이 지금 현재 실업자가 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경영진이 보니까 이건 문을 안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경영진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도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초록색으로 하랬지만 joint responsibility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다 망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걸 살리려면 결국은 노동자도 그리고 경영진도 함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 책임으로 이걸 떠안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격해지겠죠. 자, 이 격해지다 보니까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자, 지금 폭스바겐의 전체 대표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하면서 It is not a just disgrace. It is a declaration of a bankruptc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지금 우리 폭스바겐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지금 파산을 선포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ankruptcy까지 나왔습니다. 뭐 감히 이 폭스바겐이 갑자기 망하겠냐마는요. 지금 그런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도 그냥 무턱대고 데모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함께 굉장히 위기의식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측에서는요, 경영진을 탓하죠. 어마어마하게 월급을 받으면서 니네가 도대체 뭘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회사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동안 경영진들은 뭐 했냐? 니네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뭐 사실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억울하고 분노가 나는 거죠. 본인들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경영진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자동차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 사이에 테슬라가 등장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고 있죠. 근데 테슬라만 등판하면 상관이 없어요. 테슬라 혼자서 막 독주하고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각 나라들의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노르웨이 보셨죠? 100% 거의 100% 지금 현재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변의 북유럽 국가들 안 변하겠어요? 지금 다 변하고 있거든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가 정책을요. 2030년도까지 내연차 팔지 마. 2035년도까지 팔지 마. 각 나라마다 정해진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다뤄드렸죠. 그렇게 국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요. 빠른 속도로 이 산업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빠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요. 다 망하게 돼 있어. 도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고 산업을 한다는 게 항상 이 시대 변화를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폭스바겐도 노동자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둘 다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은 헤쳐나가기 힘들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유럽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가 코로나 그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에 200만 대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연간 판매되는 자동차 200만 대 정도가 더 줄 거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200만 대면요. 100만 대가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100만 대 정도 생산한단 말이죠, 연간. 근데 그 두 개 공장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테슬라로 치자면요. 중국 공장 두 개가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폭스바겐이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아래쪽에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 하려면 보세요. 그냥 in short 간단히 정리하면 everything is at stake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위험에 빠져 있고 지금은 우리가 노동자가 지금 눈물 흘릴 때도 아니고 경영진도 지금 현재 이게 방만하게 운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지금은 그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폭스바겐이 이 정도로 위기의식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요. 뭘 뜻하냐면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전기차에 그냥 목숨 걸고 바꾸고 있죠. 뭐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도요타가 저렇게 내연기관차만 붙잡고 있다? 지금 뭐 하이브리드로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나중 때가 되면요. 하이브리드 못 팔게 할 거예요. 그래 되면 도요타가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건데 폭스바겐의 이 지금 모습은요.
지금 현재 그 내연기관차들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금 위기 경영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닌 내연차들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에너지 비즈니스 관련 소식입니다. 자, 지금 이번 3분기도 현재 그 테슬라 에너지가 얼마나 상승할까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발표 때에 이전과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르는 우리 에너지 비즈니스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에 한 번 더 연속적으로 또 굉장한 그 흐름을 보인다면요. 자, 이거는 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래쪽에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지금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메가팩입니다. 자, 무려 규모가요, 뭐 거의 역대급 수준인데 444개의 메가팩 배터리가 한꺼번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first stage, 즉 이 현재 600메가와트 리뉴얼 에너지 허브거든요. 이 빅토리아, 호주의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큰 소위 말해 전기 공급을 하는 그러한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자, 이게 여기에 지금 444개의 메가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격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가 결국은 거의 4억 2,100만 달러치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메가팩이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2억 달러, 5억 달러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그 호주나 지금 뭐 많은 영역에서 많은 곳에서 테슬라 메가팩토리, 이 메가팩의 수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호주는 완전 뭐 전 국가를 아예 이제 이 메가팩으로 다 이제 발전소에다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낮에 굉장히 이 피크 때 있죠. 피크 때를 쓸 수 있게, 그때가 이제 가장 또 비싸고 전기가 그때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저녁에는 슬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 때에 이런 전기를 미리 이렇게 저장 안 쓰는 것들이 잉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장시켜 놓는 거죠. 그 저장된 걸 가지고 낮에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받겠죠. 그 태양광 가지고 이제 쓴 것들은 그냥 쓰고, 안 쓴 것들은 다른 곳에 온라인으로 이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시스템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뭐 천연가스랄지 우리 그 석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데이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전 세계들은요, 이제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메가팩이 대세가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메가팩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이제 올 말이 되면 이 아마 파일럿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 자체가요,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메가팩 공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여러 곳에서 테슬라 에너지 쪽에 이 메가팩 판매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들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베런즈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타이틀 보시면요, Coal generate less than 50% of Australian electricity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그 테슬라의 메가팩이 이 현재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전기 공급을 하는 그 지금 발전소 옆에 하나씩 다 이제 이 교체되면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콜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차콜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석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석탄이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호주 전체의 전기를 생산하는 그 양을 보니까 이 석탄이요,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뭔 이 콜을 쓰냐, 석탄을 쓰는 데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실제로 여러분 지금요 그 발전소에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전기가 공급되잖아요. 그 발전소에서는요 그 터빈을 돌리고 뭐 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걸 또 돌리려면은 천연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름을 쓸 수도 있고 또 천연가스를 내추럴 가스 쓰는 데도 있거든요.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차콜, 이 콜이라고 하는 석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석탄이 아무튼 싸잖아요.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데이터 자체가 석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이 50% 아래로 떨어졌는데 최초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우리가 메가팩이 호주에서 다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하나도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연관성이 많은 거죠.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Renewable Production Surge입니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쪽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봤죠. 메가팩이 소위 말해 기존의 전기 공급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을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가팩은 결국 지금 이 현재 그 태양광이랄지 풍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현재 이 석탄을 가지고 전기 생산량이 49.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죠. 재생, 리뉴어블 바람이나 소위 말해서 이 태양광을 가지고 에너지를 전기 생산하는 게 48.7%입니다. 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덧붙여 나온 게 뭐예요? 파란색으로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보면 Storms Boosted Wind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자, 스톰이 즉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태풍도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이 스톰이 폭풍이 오히려 바람으로 윈드 프로덕션, 바람으로 전기 생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바람 때문에 이 프로펠러가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프로펠러가 돌면 그게 이제 모터랑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연결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이제 이 프로펠러, 제주도에 가시면 큰 프로펠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그 풍차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람이 워낙 강한 데는 계속 돌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전기가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기가 공급되어졌을 때에 전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장 기술이 바로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가팩에다가 그냥 세팅해 두면은 그렇게 바람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저장해 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이런 그 낮이랄지 전기가 많이 필요한 때에 피크 타임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니까 현재 이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뭐 환경오염 가지고 태클을 걸고 이러는 건요, 환경주의자들, 독일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를린 공장 만들 때 물론 그 공장을 만들 때 그 나무를 잘라야 되고 그 부지가 이제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게 환경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이 세상에 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옛날 원시 시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공장을 지으면서 깎은 나무를 다른 곳에다가 나무를 더 많이 2배 이상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오히려 환경오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기차를 계속 뽑아내게 되면 그 전기차 생산 자체가 결국은 이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니까 이 환경오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 더해서 지금 테슬라라는 회사는요 메가팩을 에너지 저장 그걸 공급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국은 그 석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천연가스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석탄을 태우면 얼마나 오염원이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메가팩이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바람과 태양으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오염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넘어오는 거, 중국이 전기차로 바뀌니까 미세먼지가 뭐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 계신 분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이 30%의 전기차 침투래요. 지금 신차 판매가 30%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고요. 앞으로 50%로 바뀌고 70%로 바뀌고 100%로 바뀌는 2035년이 돼보세요. 여러분 자동차만 기름을
태우지 않고 매연을 배출하지 않기만 하면요, 버스랄지 큰 트럭이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줄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테슬라 투자로서 이 메가팩 쪽 이 또 파워랄지 에너지 저장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과, 그리고 자동차까지 세미트럭까지 이거 보시면요, 이건 여러분 테슬라가 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또다시 모델 Y와 모델 3에 대해서, 자, 스웨덴에서 이제 금리를 낮춰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국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적용하고 있고, 이제 유럽에도 이 나라마다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데, 자, 스웨덴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이번에 지금 취하고 있는 테슬라의 이 금리 정책은요, 아주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지금 그 이 모델 Y에 대해서요, 현재 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리 자체가 제로인 거예요. 이 자동차를 살 때 금리 자체가 제로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좋아지죠. More affordable.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자체가 지금 모델 Y에 대해서 제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알아보게 되면 현재 모델 Y에 대해서는 고정 fixed nominal이 지금 0%고요. 고정금리가. 그 다음에 이제 모델 3랄지 또 모델 3 중에도 RWD, long range까지 AW까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유동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1.99%까지. 그러니까 뭐 1.99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현재 이 이제 적용되는 거는 9월 30일까지 배달되는 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배달이 되는 쪽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금리를 조절하는 건요, 그동안 너무나도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고 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은행들과 잘만 협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금리를 낮추면서 사람들이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거, 아주 이거는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좋죠. 여러분,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테슬라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두 군데에서, 두 가지 영역에서 혜택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텐데 결국 테슬라에게 좋은 거는, 원래 금리라는 게 내려가야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준금리 적용을 하고 자동차 살 때에 은행에 이자를 다 끼고 대출을 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금리 영향을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더 판매가 잘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10년물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10년물 금리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투자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 성장주는요, 누구나가 성장기를 탈 때는 이 돈을 빌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내려가야지 낮을 때에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사실 특히 이제 고속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테슬라가 두들겨 맞은 건요, 굉장한 고금리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BYD나 중국 회사들이 약진하는 건요, 중국 정부에서 그냥 그 생산자들에게 돈을 막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국이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지금 금리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선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테슬라를 비롯해 굉장히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금리를 낮춰줌으로써 매출을 올린다? 3분기가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감이 솔솔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도록 하고요. 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종교스TV였습니다.